다음은 375번. 가시에 찔리거나 넘어져서 찰과상을 입은 상처 부위에서 일어나는 면역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특이적 면역 반응인 히스타민에 의한 염증 반응이 일어난다. 히스타민에 의한 염증 반응은 비특이적 면역 반응이지 특이적 면역 반응이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옳지 않다. 2번에 상처 부위에서 분비된 프로스타글란딘은 대표적인 면역 촉진 호르몬입니다. 면역 촉진 국소 분비 조절 인자입니다. 면역은 기본 반응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발열, 염증, 통증이 되게 됩니다. 이들을 유발하는 것이 프로스타글란딘이다. 참이다. 프로스타글란딘과 관련되는 것이 아스피린이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아스피린은 상표명이고 실제 물질명은 살리실산입니다. 아세틸살리실산. 이것을 아스피린이라 합니다. 아스피린은 프로스타글란딘의 합성을 억제합니다. 합성 효소를 억제합니다. 그래서 프로스타글란딘 합성 효소인 사이클로옥시게나제라고 하는 효소를 억제해서 프로스타글란딘의 합성을 억제합니다. 그래서 발열을 억제하니까 해열을 하고 염증을 억제하니까 항염증 효과를 가지게 되고 항염증 효과를 가지는 것을 소염제라 하는 것이지 통증을 완화시킵니다. 그래서 아스피린은 통증 완화제로서 복용을 합니다. 프로스타글란딘과 반대로 작용하는 것이 코티졸입니다. 코티졸은 면역세포의 세포 분열을 억제합니다. 그래서 면역세포의 수를 감소시키고 면역세포의 면역 능력을 저하시킵니다. 면역 기능을 저하시키는 것, 약화시키는 것이 코티졸이 하는 기능입니다. 이건 앞에서도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지. 코티졸은 스트레스에서 분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면역 능력이 저하가 되는 것, 이것이 코티졸 때문입니다. 3번에 히스타민은 상처 주변의 혈관을 확장시키고 히스타민이 하는 기능은 혈관 확장, 그리고 모세혈관의 토가성 증가. 이것은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참이다. 상처 부위에서 비만세포에 의해서 물론 호염기성 백혈구도 분비합니다. 비만세포에서 히스타민이 분비가 되게 되면 히스타민은 혈관을 확장시켜서 상처 부위로의 혈류를 증가시켜 줍니다. 상처 부위로의 혈류량이 증가가 되게 되면 모세혈관과 소정맥이 팽창하게 됩니다. 모세혈관과 소정맥이 팽창하게 되면 발각해 변합니다. 이것을 발적이라 합니다. 히스타민은 모세혈관의 투과성을 증가시켜 줍니다. 모세혈관의 투과성이 증가가 되게 되면 혈액 내의 물질들이 조직으로 많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조직액이 많아지게 됩니다.
조직액이 증가가 되는 것을 부종이라 합니다. 그래서 상처가 나게 되면 먼저 혈액 응고기작이 작동을 해서 혈병이 형성된 이후에 상처 부위가 밀폐가 되게 되면 발갛게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이것을 발적 부종이라 합니다. 히스타민은 또한 발열을 촉진시킵니다. 그래서 상처 부위에서 발열이 촉진되니까 온도가 높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또한 히스타민은 염증 반응을 촉진시킵니다. 이와 같은 염증에 의해서 농, 고름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발갛게 부풀어 오른 다음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 노랗게 고름이 형성되게 됩니다. 이것이 히스타민에 의한 효과가 되게 됩니다. 또한 상처 부위에서 분비되는 대표적인 물질이 물론 프로스타글란딘도 있고, 통증을 유발하는 것은 아세틸콜린도 통증을 유발합니다. 또 하나는 키닌계라고 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키닌계의 대표적인 물질이 브라디키닌이 있습니다. 키닌계의 물질들 또한 혈관을 확장시키고 모세혈관의 투과성을 증가시켜 줍니다. 이렇게 모세혈관의 투과성이 증가가 되게 되면 백혈구가 조직으로 쉽게 빠져나가게 됩니다. 모세혈관을 백혈구가 빠져나가는 것을 혈관 외유출이라 합니다. 백혈구의 혈관 외유출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하나는 백혈구를 상처 부위로 유인합니다. 백혈구를 유인하는 것을 주화성이라 합니다. 혹은 화학주성이라 합니다. 브라디키닌은 통증을 유발합니다. 다음 4번 문제에서 4번 답지에서 상처 부위에는 백혈구, 죽은 미생물 및 세포 잔해가 모여 고름이 축적된다. 고름, 농 혹은 염증이라 합니다. 5번에 혈관 내피세포에서 분비된 신호물질에 의해 호중구나 대식세포가 유인된다. 참이다. 이것을 백혈구에 대한 화학주성이라 합니다. 혹은 주화성이라 합니다. 다음 376번. 다음은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에서 디귿에 들어갈 용어를 옳게 짝지은 것은 우리 몸에서 조직이 손상되거나 감염이 일어나면 염증 반응이 시작된다. 상처 부위에 있는 비만세포는 염증 반응에 관여하는 물질을 히스타민이라 하는 것이지, 그 기억에는 히스타민이 들어가면 됩니다. 히스타민을 분비하여 주변의 모세혈관을, 히스타민은 모세혈관을 투과성을 증가시켜 주니까 확장시킨다라고 하면 됩니다. 이것은 혈관에 대한 확장을 통해 가지고 혈관의 모세혈관과 연결되어 있는 소동맥을 확장을 시켜서 모세혈관의 혈류량이 증가가 되니까 모세혈관도 확장이 되게 되고, 더더군다나 모세혈관에 대한 투과성도 증가가 되게 됩니다. 이때 백혈구와
디귿이 모세혈관을 빠져나가 손상된 조직으로 이동한 후 식균 작용을 통하여 세균과 손상된 세포를 제거한다. 이때 혈관을 빠져나가는 것은 백혈구가 빠져나가게 되고, 여기에서는 백혈구와 디귿이 문제를 내는 사람들이 좀 공부를 하면 좋은데, 백혈구가 빠져나간다가 이들이 전부 백혈구입니다. 그래서 굳이 단어를 두 개를 쓸 이유가 없는 것이지, 여기에서는 대식세포가 빠져나간다가 되게 됩니다. 이 문장을 보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대식세포는 백혈구가 아닌가 보다. 아닙니다. 대식세포도 백혈구입니다. 그래서 대식세포가 빠져나간다. 근데 대식세포가 모세혈관을 빠져나간다는 말 자체는 사실은 틀린 말입니다. 어쨌든 뒤에 있는 문장에서 모세혈관을 빠져나가 손상된 조직으로 이동한 후 식균작용을 통하여 세균과 손상된 세포를 제거한다. 이때 식균작용을 하는 것이니까 어쩔 수 없이 답안지에서는 대식세포를 체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혈관을 빠져나가는 것은 대식세포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단핵구라고 해야 됩니다. 단핵구가 모세혈관을 빠져나가고 빠져나간 다음에 대식세포로 분화가 됩니다. 대식세포로 분화가 되면 대식세포의 기능이 식균작용 활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물론 문제에서 출제가 되었지만 문제에 출제가 되었다 해서 전부 다 옳은 문장은 아닙니다. 그렇다 해서 이 문제에서 답을 다른 것을 체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을 체크하되 우리는 정확하게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단핵구가 빠져나가면 단핵구가 대식세포로 활성화되게 되고, 활성화된 대식세포가 식균작용 활성을 통해서 세균이나 염증, 농을 제거하게 됩니다. 고름을 제거하게 됩니다. 다음 377번 1번에 림프구는 골수 안에 있는 줄기세포로부터 생성된다. 그것이 참이 되겠지. 2번 세포독성 T세포는 감염된 세포의 세포 사멸을 촉진한다. 그것이 참이 되겠지. 3번에 자연살해세포는 세포독성 면역을 통해 후천성 면역을 담당한다. 세포성 면역을 통해 후천성 면역을 담당하는 것은 세포독성 T세포가 됩니다. NK세포는 선천성 면역에 관여합니다. 4번에 도움 T세포는 B세포의 정식과 형질세포로의 분화를 촉진시킨다. 참이다. 5번에 T세포는 흉선에서, B세포는 골수에서 항원특이 수용체를 획득한다. 항원특이 수용체를 획득하는 것을 성수간다라고 표현한다 했습니다. 참이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78번 사람의 면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항체는 하나 이상의 항원 부착 부위를 가진다. 참이다. 2번에 하나의 항원은 여러 다른 항원 결정부를 가질 수 있다니까 참이다. 3번에 B세포는 병원균에 대한 항체를 생산하고 세포독성 T세포는 감염된 숙주세포를 죽인다. 그것이 참이다. 4번에 톨 유사 수용체, 얘는 선천성 면역계의 항원 수용체라 그랬지. 는 선천성 면역에 관여하는 항원 수용체이다. 참이다. 5번에 MHC2형 항원 제시세포는 수지상세포, 비만세포, B세포 등이 있다 해서 비만세포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기는 대식세포가 들어가야 되지.
MHC2형 항원 제시세포는 수지상세포, 대식세포, B세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항체는 노란색은 V, 푸른색은 J, 붉은색은 C 도메인을 표현한 것입니다. V, J, C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짧은 사슬이라 합니다. 얘를 양놈들은 라이트 체인이라 합니다. 그래서 L 사슬이라 합니다. 라이트 체인을 그대로 쪽발이들이 번역할 때 경사슬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경세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짧은 사슬이라 해도 되고 L 사슬이라 해도 되고 경세라 해도 됩니다. 얘는 D와 V로 구성이 되게 되고 얘는 J가 되게 됩니다. 여기는 C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V, D, J, C 도메인으로 구성이 되는 것이 긴 사슬, 헤비 체인이라 해서 L 사슬, 이것을 그대로 일본말로 번역을 할 때 중세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긴 사슬은 V와 D와 J와 C 도메인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짧은 사슬은 V와 J와 C 도메인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이것과 이것은 정확히 같은 것이고 이것과 이것도 정확히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짧은 사슬 2개의 단백질과 똑같은 긴 사슬 2개의 단백질이 4개가 모여서 사량체가 4차 구조를 형성한 것이 항체가 되게 됩니다. 얘가 항체이다. 이 항체가 B세포 수용체입니다. 짧은 사슬의 C가 긴 사슬의 C와 이황화결합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이것은 이황화결합. 긴 사슬의 C 간에 이황화결합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황화결합. 항체에 대한 것을 특정 단백질 가수분해 효소를 가지고 분해를 하게 되면 여기와 여기를 가수분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총 3개의 분절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것과 이것, 그리고 이것으로 분리가 되게 됩니다. 흰색 영역을 엔티젠 바인딩 프래그먼트라 해서 FAB라 합니다. 우리말로 하게 되면 항원 결정 분절이란 뜻입니다. 여기에는 이 연두색을 결정을 형성하는 부위라 해서 크리스탈리저볼의 C를 써가지고 결정 분절 FC라 합니다. FAB는 항원과 결합하는 부위로서 이 항원과 결합하는 부위가 두 물질이 서로 결합을 할 때 이와 같은 것을 서로 상보성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상보성 결정 부위라 합니다. 상보성 결정 부위를 영어의 약자로 CDR이라 합니다. 이 CDR이 여기에서 여러 개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여러 개의 CDR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각각 항원 에피톱에 결합하게 됩니다. 상보성 결정 부위는 항체마다 아미노산 서열이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높은 다양성을 형성한다 해서 고다양성 부위라 합니다. 얘를 고다양성 부위를 약자를 HV라 합니다. 얘는 결정을 형성할 때 관여하는 부위가 되게 되고, FC는 면역의 형태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FAB는 어떤 항원과 결합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면 FC는 어떤 형태의 면역을 일으킬 것인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고전적인 개념은 여기에 있는 VDJ와 V를 변이부라 합니다. C 도메인을 얘는 크리스탈리저블의 C가 되게 되면 얘는 컨스턴트의 C가 되게 됩니다. 그 C를 불변부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항체를 나눌 때는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변이부라 한 것이고,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불변부라 한 것입니다. 변이부, 불변부. T세포 수용체는 MHC 수용체라 하면 얘는 항체와 유전적인 조성도 비슷하고 발현되는 것도 비슷하고 단백질의 특징도 비슷합니다. 대신 T세포 수용체는 이 흰색 FAB와 구조적으로 유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T세포 수용체는 어떤 사슬이 길다, 짧다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T세포 수용체는 대신 알파 사슬, 베타 사슬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알파 사슬은 짧은 사슬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얘는 V와 J와
C 도메인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베타 사슬은 긴 사슬의 FAB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V, D, J, C 도메인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짧은 사슬에 경세의 C를 만드는 것을 유전자의 이름을 C 람다와 C 카파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얘는 람다라고 읽어주면 되고 얘는 카파라고 읽어주면 됩니다. C 람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을 람다 사슬, C 카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을 카파 사슬이라 하되 아직까지 람다 사슬과 카파 사슬에 대해서 기능적인 차이에 대한 것은 밝혀진 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시험 문제는 거의 출제가 되지 않을 것이니까 그냥 참고만 해두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이 부분입니다. 긴 사슬의 C가 되게 됩니다. 긴 사슬의 C를 만드는 유전자를 C뮤, C 델타, C 감마, 얘는 뮤라고 읽어주면 되고 얘는 델타라고 읽어주면 되고 얘는 감마라고 읽어주면 되고 얘는 입실론이라고 읽어주면 됩니다. 얘는 알파라고 읽어주면 됩니다. C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항체를 IgM이라 하고 C델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항체를 IgD라 하고 C감마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항체를 IgG라 하고 C입실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항체를 IgE라 하고 C알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항체를 IgA라 합니다. 이들을 항체의 아형 혹은 개별형이라 합니다. 그러면 항체의 개별형을 결정하는 것은 FC가 결정을 합니다. FC가 C 도메인이 어떤 것으로 구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항체의 종류가 달라지게 됩니다. 항체의 종류가 달라지게 되면 각각의 항체에 대한 면역의 형태가 달라지게 됩니다. IgT는 현재 분비 항체로서는 발견되어 있지 않고 미경험 T세포의 막에 있는 막 항체로서만 발견이 되고 얘는 아직까지 기능이 명확히 밝혀진 바 없습니다. 얘는 아마도 B세포의 활성화, 성숙에 관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경험 B세포의 B세포 수용체로 작용을 하되 농도가 낮기 때문에 미경험 B세포의 주된 수용체는 IgM이 작용을 합니다. IgE는 알레르기 항원에 대한 항체가 IgE가 되게 됩니다. IgE는 수용체가 비만세포와 호염기성 백혈구에 있습니다. 의 FC 수용체에 결합을 합니다. 그러면 비만세포와 호염기성 백혈구를 자극해서 히스타민의 분비를 촉진시키는 것이 IgE가 되게 됩니다. IgA는
단량체로 작용하는 항체는 혈장에 존재하는 항체로서 세균이 분비한 외독소라든지 바이러스를 중화시키는 중화항체로 작용을 합니다. 일량체로 분비가 되는 것은 체외로 분비가 되어서 외부 방어에 관여하게 됩니다. 내 몸 밖에서 방어기작에 관여하는 것이 일량체의 IgA가 하는 기능입니다. 보통은 항체에 대해서 비교할 때 IgM과 IgG를 많이 비교합니다. IgM은 모든 척추동물에서 관찰됩니다. 그래서 가장 원시적이다. 즉, 가장 먼저 만들어진 항체가 IgM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경우에 사람에서 IgG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면역에 가장 폭넓게 작용하는 것이 IgG가 됩니다. 아까 판세했듯이 B세포가 항원과 만나게 되면 가장 먼저 분비하는 것이 IgM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1차 감염, 1차 면역 반응 초기에 먼저 분비가 되는 것이 IgM입니다. B세포가 분화가 되어서 형질세포가 되게 되면 형질세포에서 분비가 되는 것은 IgG나 IgE나 IgA, 이것은 항원의 종류에 따라서 각각의 항원의 종류에 따라서 G가 분비가 될 수도 있고 E가 분비가 될 수도 있고 A가 분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2차 감염 전반에 걸쳐서 따라서 IgM은 미경은 B세포의 항원특이 수용체입니다. B세포 수용체로 작용합니다. 반면 IgG는 기역 B세포의 B세포 수용체로 작용합니다. 그러면 미경은 B세포가 IgM을 만들다가 형질세포나 기역 B세포로 바뀌게 되면 IgG를 만들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개별형 전환이라 합니다. 항체 종류 전환이라 합니다. IgM은 항원에 대한 친화력이 작은 항체입니다. 항원에 대한 친화력이 작습니다. 항체는 항원 결정 부위인 FAB를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친화력이 작으니까 항원에 대한 결합 능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오량체를 형성합니다. 따라서 FAB가 10개로 늘어나니까 다소 친화력이 작더라도 항원과 결합할 수 있습니다. IgG는 항원에 대한 친화력이 큰 항체입니다. 이렇게 친화력이 증가가 된 이유는 B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체세포성 돌연변이 때문입니다. 이것을 체성과변이라 하거나 체세포성 돌연변이라 합니다. 즉 스스로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친화력을 증가시켜 줍니다. 친화력이 증가가 된다 해서 얘를 친화도 성숙기작이라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IgG는 단량체로 작용을 합니다. IgM은 태반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반면 IgG는 태반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IgM은 ABO식 혈액형에 대한 항체입니다. 반면 IgG는 RH식 혈액형에 대한 항체입니다. 그래서 ABO식 혈액형에 대해서는 부적합 임신이 되더라도 신생아 용혈 현상, 저가세포 파괴증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RH식 혈액형에서는 부적합 임신이 일어나게 되면 저가세포 파괴증, 신생아 용혈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신생아가 죽어버리게 됩니다. 다음 379번 면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인터페론은 바이러스 감염에 작용하는 대표적인 사이토카인이다. 그렇지, 참이다. 사이토카인은 면역세포에 작용하는 국소 분비 조절 인자를 통칭해서 사이토카인이라 하자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대신 항체는 제외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꼭 국소 분비 조절 인자가 아니더라도 면역세포의 활성에 관여할 수 있는 물질이면 사이토카인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이토카인은 하나의 단백질에 대한 이름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단백질들에 대한 통칭이 사이토카인입니다. 그래서 사이토카인은 여러 가지 이름들을 가집니다. 먼저 사이토카인에 대한 대표적인 이름이 단핵구 기원인 세포, 단핵구나 수지상세포나 대식세포, 이들 단핵구 기원인 세포에서 분비가 되는 사이토카인이라 해서 모노사이트 사이토카인의 합성어가 모노카인입니다. 모노카인은 단핵구 기원인 세포에서 분비가 되는 사이토카인, 단핵구 기원의 세포에서 분비가 되는 사이토카인을 모노카인, 단핵구 기원은 대식세포, 수지상세포를 의미합니다. 림프구에서 분비되는 사이토카인이라 해서 림포사이트 사이토카인의 합성어가 림포카인입니다. 얘는 림프구에서 분비되는 사이토카인을 림포카인이라 합니다. 모노카인과 림포카인이 분리되어서 정제가 되어 가지고 어떤 단백질인지가 밝혀지게 되면 정식 이름을 인터루킨이라 하자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인터루킨은 밝혀진 순서대로 인터루킨 1, 인터루킨 2, 인터루킨 3 이렇게 이름을 명명을 합니다. 또 하나는 사이토카인 중에 백혈구에 대한 주화성, 화학 주성을 케모사이토시스라 합니다. 케모사이토시스 사이토카인의 합성어가 케모카인입니다. 얘는 백혈구를 유인하는 백혈구에 대한 주화성을 가지는
사이토카인을 통칭해서 케모카인이라 합니다. 브라디키닌과 같은 키닌계의 물질들도 케모카인에 속합니다. 또 하나는 인터페론은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 반응에 관여하는 사이토카인들을 통칭해서 인터페론이라 합니다. 단, 인터페론이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 반응에 관여한다인 것이지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 반응에만 관여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터페론이 세포성 감염에 대해서도 관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 반응에서 먼저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름을 인터페론이라고 지어주는 것이지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 반응에만 작용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터페론은 1형 인터페론과 2형 인터페론으로 분류하고 1형 인터페론은 먼저 분비되는 것이 인터페론 베타가 먼저 분비되고 인터페론 베타가 분비가 되어야지만 인터페론 알파가 분비될 수 있습니다. 2형 인터페론은 인터페론 감마라 합니다. 여기에는 인터페론 알파, 인터페론 베타, 인터페론 감마 또한 하나의 단백질에 대한 이름이 아니라 여러 단백질들 무리에 대한 이름입니다. 또 다른 사이토카인에 대한 이름 중에 하나가 종양괴사인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약자를 TNF라 합니다. 튜머 네크로시스 팩터라 해서 TNF, 종양괴사인자라 합니다. 얘는 종양에 대한 면역 반응에 관여하는 사이토카인들을 통칭해서 TNF라 하자라고 약속한 것입니다. 물론 그 이외에도 많은 사이토카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수준에서 요 5가지 개념, 물론 하나를 더 더하게 되면 6단어인 거지 6개의 단어에 대한 것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2번에서 면역계는 세포 성장이나 분화에 이상이 생긴 비정상적 자기세포를 인식하여 제거한다. 얘는 자기세포를 제거한다가 아니라 비정상적인 자기세포 뭐를 떠올리면 되느냐 하면 여기 종양을 떠올리면 되지. 종양은 우리 세포가 변형이 된 것이 종양세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차입니다. 3번에 알레르기 반응은 면역계가 항원 자체의 위협에 비해 과도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이다. 그지? 얘는 반응하지 않아도 되는 독성이 없는 비자기 항원에 대해서 면역이 너무 강하게 일어나는 것을 과민 반응, 대표적인 것이 알레르기 반응이다. 4번에 적혈구의 표면에는 주조직 적합성 복합체 단백질이 다량 발현된다. 아까 MHC의 경우에 적혈구에서는 발현되지 않는다라고 했지. 그래서 4번이 틀렸다.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번에 면역계가 자기 자신의 세포와 외부 항원을 구분하는 기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자기 항원을 공격하게 되면 이것을 자가 면역 질환, 자가 면역성 질환 혹은 류머티스라 한다. 참이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80번에 표는 우리 몸의 방어작용에 관여하는 세포 가와 나의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는 각각 세포 독성 T림프구와 T림프구, 요즘은 T세포가 유행합니다. 형질세포 중 하나이다. 항체를 생성하는 것이니까 얘는 형질세포라 해야 되겠지.
나는 세포성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니까 세포 독성 T세포 혹은 독성 T세포 혹은 TC셀이다. 1번에 간은 가슴샘에서 성숙한다. 가슴샘에서 성숙하는 것은 T세포라 그랬지. 옳지 않다. 골수에서 성숙한다라고 해도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골수에서 성숙하는 것은 B세포가 골수에서 성숙하는 것이고 형질세포가 만들어지는 것은 림프절이나 비장이나 장연관 림프 조직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번에 간은 기억세포로 분화할 수 있다. 아까 세포에 대한 분화 과정에 대한 것을 다 정리했지. 얘는 분화되면 수명이 짧아서 며칠이 지나면 다 죽어버립니다. 기억세포로 분화하는 것은 미경은 B세포가 정식을 해서 형질세포로 분화되지 않고 비활성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 기억세포가 됩니다. 오히려 이 기억세포가 다시 항원이 들어오게 되면 형질세포로 분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 B세포와 미경은 B세포는 분화되기 전 상태의 이름이고 분화가 된 것이 형질세포이고 분화가 된 것은 자신의 기능을 하다가 죽어버립니다. 3번에 간은 바이러스 감염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항체를 생성하게 되면 이 항체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바이러스가 이렇게 있으면 이 바이러스의 표면에 항체가 이렇게 결합을 합니다. 이렇게 결합을 해서 여기에 있는 이 바이러스가 내 세포에 결합하는 것을 막아버리는 것, 이 현상을 중화라 합니다. 중화라고 하는 것은 원래의 성질을 없애는 것을 중화라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산을 중화한다는 말은 산은 pH를 낮추는 것이니까 산을 중화한다는 말은 pH를 높여가지고 pH를 낮추는 기능을 없앤다는 얘기입니다. 독을 중화한다는 말은 독에 대한 독성을 없애주는 것을 중화라 하는 것이지, 바이러스를 중화한다는 말은 바이러스에 대한 기능을 없앤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항체가 바이러스 감염에 관여하면 안 되는 아닙니다. 바이러스 감염에 관여하는 항체도 있습니다. 이들 항체를 중화항체라 합니다. 중화항체는 주된 것이 IgG와 IgA가 관여합니다. 4번에 나는 식균 작용을 한다. T림프구는, T세포는 식균 작용 활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얘는 물질을 분비해서 감염된 세포에 세포 사멸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5번에 나는 2차 방어작용, 기억 면역에 관여한다. 기억 면역에만 관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기억 면역에 관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 책에도는 그려줬지. 그래서 미경은 T세포가 정식한 다음에 효과 T세포로 분화가 되기도 하고 비활성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 기억 T세포가 됩니다. 이 기억 T세포가 다시 2차 방어작용에 관여해서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81번 세포 매개 면역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세포 매개 면역 반응, 세포성 면역이니까 얘는 세포가 관여하는 것입니다. 항원 제시세포는 보조 T림프구에게 자기 단백질과 외래 항원을 제시한다. 여기에서 이 자체가 세포 매개 면역 반응이 아니라 이렇게 활성화된 보조 T림프구가 아까 설명할 때 얘가 TC셀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있다고 그랬지. TC셀이 활성화되게 되면 TC셀에 의한 면역을 세포성 면역이라 합니다. 그래서 기억은 참이다. 니은의 보조 T림프구는 이때는
TH2 세포가 되는 거지. TH2 세포가 인터루킨2를 분비하여 B림프구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이 문장만 보면 사실이지만 세포 맥의 면역 반응으로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옳지 않다가 됩니다. 이것에 보조 T림프구는 인터루킨2를 분비하여 세포독성 T림프구를 활성화한다. 이거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되겠지. 활성화된 세포독성 T림프구에 의해서 일어나는 면역을 세포성 면역이라 합니다. 참이다. 항원 제시세포는 인터루킨1을 분비하여 보조 T림프구를 활성화시킨다. 이것도 마찬가지. 얘가 보조 T림프구가 활성화되게 되면 이것이 이제 세포독성 T림프구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얼도 참이 됩니다. 대신 여기에 있는 이 문장이 일반적인 세포성 면역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세포성 면역은 얘는 NK세포에 의해서 TC셀, 세포독성 T세포가 활성화되어서 TC셀, 세포독성 T세포가 항원에 감염된 세포의 세포 사멸을 일으키는 것이 일반적인 세포성 면역입니다. 어쨌든 세포성 면역이 보조 T림프구의 의존적인 세포성 면역도 있습니다. 이것을 문제화해서 문제를 출제한 것입니다. 답은 기역, 디귿, 리얼이 되게 됩니다. 이 문제는 세포성 면역이 아닌 것만 고르면 됩니다. B림프구, B세포에 의한 면역은 세포성 면역이 아니라 얘는 체액성 면역인 거지 항체를 분비해서 일으키는 면역이니까 그러면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여기는 좀 설명이 좀 길어져야 되니까 좀 끊었다 갑시다.